호접국을 떠난 장무기와 양불회는 어느 큰 나무에 매달린 두 시체를 발견했다. 그 시체를 가만히 보니 놀랍게도 적국에선 호총우와 독선 왕랑구였다. 장무기가 그들 시신을 내려 살펴보니 그들 이마에 금빛 매화꽃이 한 송이씩 꽂혀 있는 것이 금화파파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장무기는 시신 위에 돌과 흙덩어리를 쌓아 봉분을 만들어 두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줬다. 그러는 과정에 왕랑구의 품에서 떨어진 책을 한 권 주었는데 살펴보니 그 책 앞장에 독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책은 독선 왕랑구가 평생을 걸쳐 연구한 독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집필되어 있었다. 이로써 장무기는 호총우가 남긴 의경과 왕랑구가 남긴 독경을 모두 손에 넣게 되니 사실상 위성과 독선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셈이었다. 장무기와 양불회는 곤륜산을 향해 길을 떠난 이래 수많은 고생을 했다. 봉양부가 가뭄이 들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간혹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린 장무기와 양불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나마 장무기가 어려서 배운 무공이 조금 있어 동네 건달들 정도는 처리할 능력이 되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벌써 누군가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장무기와 양불회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호접국에서 장무기가 치료해준 덕에 목숨을 건졌던 공동파 성수가랑 간첩과 화산파 솔구멍과 그 사형제들도 있었다. 다행히 명교 출신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두 어린아이들에게 세상 인심은 잔혹했다. 거기다 곤륜산이 장무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다는 것도 문제였다. 서역에 있는 곤륜산까지 앞으로 10만 8천 리가 넘는 거리를 가야 했다. 그래도 장무기는 기호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불회를 데리고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두 아이가 주마점을 지날 무렵이었다. 시기는 여름철이 지나고 초가을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두 아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다 보니 행색이 거즈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등성이 뒤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장무기는 얼른 어린 양불회를 껴안고 숨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도망쳐오고 뒤이어 한 여자가 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쫓아오던 여자가 암기를 꺼내더니 남자를 향해 날렸다. 그 암기는 그대로 도망가던 남자의 허벅지에 박히고 말았다. 암기를 맞은 남자는 얼마 가지 못하고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엎어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여자가 독이 발라져 있는 상문정에 맞았으니 곧 죽게 될 것이라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남자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갑자기 남자가 몸을 돌려 여자 가슴에 일장을 날렸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여자는 그 공격에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가 처박히고 말았다. 여자가 뒤로 넘어지자 남자가 얼른 그 여자 위로 올라가 꼼짝 못하게 짓누르면서 해독약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한텐 해독약이 없다고 했다. 그 말에 분노한 남자가 허벅지에서 상문정을 뽑아 그대로 여자 어깨에 쑤셔박아 버렸다. 그러고는 여자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렇게 두 남녀는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남녀의 모습을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는 선뜻 나서서 치료해줄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장무기는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세상 인심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간첩과 솔공원은 장무기가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러니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쓰러진 남자는 소습지라는 사람이고 여자는 곤륜파제자 섬춘이라는 사람이었다. 소습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옆에 누워있는 섬춘에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곤륜파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나 알자며 물었다. 그러자 섬춘이 답하기를 자기 스승이 곤륜파 장문인 철금선생 하태충인데 스승이 곤륜양해건법을 수련하고 있는 것을 소습지가 몰래 훔쳐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소습지는 왜 곤륜파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억울하기도 했다. 물론 강호에서는 남이 무공 수련을 할 때 훔쳐보면 안 된다. 특히나 하태충 같은 한 문파의 장문이 그 문파를 대표하는 무공을 수련할 때 몰래 훔쳐 배우는 것은 죽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소습지는 우연히 배구산을 지나다 무심결에 잠시 본 게 전부였다. 뭔지도 모르고 잠시 본 것만으로 배울 수 있을 만큼 곤륜양해건법이 간단한 무공도 아닌데 겨우 그런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 소습지는 이런 자기 심정을 섬춘에게 하소연했다. 그러자 섬춘도 안타까워했다.
한 달이 넘게 쫓고 쫓기며 싸우다 보니 알게 모르게 두 남녀 사이에 정이 싹 튼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해볼 걸 잘못했다며 후회했다. 소습지는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탄식했다. 소습지의 부인은 오래전에 병으로 죽고 6살 먹은 남자아이와 4살 먹은 여자아이만 남았는데 지금은 형수가 돌봐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형수가 성격이 모질고 야박해서 만약 자기가 죽으면 고아가 된 아이들이 구박받을 것이 분명한데 걱정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숨어서 두 남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장무기는 소습지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렸다. 자기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지 않았는가. 장무기는 소습지를 그냥 죽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몸을 일으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처음에 소습지와 섬추는 장무기의 행색을 보고 장무기가 위원인 것을 의심했지만 상문정을 주어 냄새만 맡아보고도 상문정에 발라져 있는 독이 청다라와의 독집인 것을 맞추는 장무기를 보고는 치료해 달라고 사정했다. 장무기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왕랑구가 남긴 독경을 모두 읽고 외웠다. 그래서 중원에는 없고 서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피는 청다라와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청다라와의 독즙은 피를 만나면 독으로 변하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해가 없었다. 그래서 장무기는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독을 빨아서 뽑아내라고 시켰다. 그 사이 자기는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서 상처 부위에 붙여줬다. 그러자 몇 시즌 안 되어 두 사람 몸은 마비가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고 어깨동무를 해서 두 아이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한 시즌쯤 걸어가니 사하점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천만다행히도 하남 서부 지역은 가뭄이 들지 않아 백성들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었다. 네 사람은 백점의 방을 잡고 장무기가 처방전을 써준 대로 사람을 시켜 약을 사오게 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장무기는 약을 지어서 소습지와 섬춘의 병세를 돌봐줬다. 그러자 나흘째 되던 날 소습지와 섬춘은 깨끗하게 중독 증상에서 완치되었다. 완치된 섬춘은 모두 함께 곤륜산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장무기와 양불에는 어차피 목적지가 곤륜산 좌망봉이라고 했으니 넓은 곤륜산에서 좌망봉이 어딘지는 몰라도 일단 곤륜산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소습지는 하태충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곤륜 파제자들에게 쫓기는 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섬춘의 도움을 받아 곤륜파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았다. 그리고 섬춘이 소습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유라 소습지도 섬춘과의 동행에 찬성했다. 의견을 모은 네 사람은 마차를 세내어 함께 곤륜산을 향했다. 백점에 머무는 동안 섬춘이 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하니 두 아이는 금세 피부에 윤기가 돌았다. 거기다 목욕도 하고 새 옷도 갈아입히니 행색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시간은 흘러 네 사람을 태운 마차는 드디어 곤륜산 삼성묘에 도착했다. 곤륜산은 매우 아름다운 산이었다. 곤륜산 삼성묘에 자리 잡은 곤륜파는 옛날 곤륜 삼성 하족도에 사용되는 영보도인이 창설한 곳이다. 섬춘이 세 사람을 데리고 철금선생 하태충이 거처하는 철금고로 들어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서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그때 뭔가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호통치는 하태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섬춘이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귀 밝은 하태충이 섬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들어와서 보고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섬춘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하태충은 소습지를 일단 감옥에 가둬두라고 했다. 오랫동안 하태충을 모셔온 섬춘은 지금 다른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섬춘은 얼른 화제를 바꾸어 오랫동안 밖에서 일을 보다 왔으니 마님들에게 문안드리겠다고 했다. 하태충에게는 정실 부인을 포함해서 처첩이 도합 5 있었다. 그 중에서 5째 첩을 총애했는데 섬춘은 소습지 일을 5째 마님에게 부탁해서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태충이 어두운 표정으로 5째 마님이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좀 전에 사람들을 호통쳤던 것도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 영약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섬춘은 하태충과 함께 5째 마님이 있는 방으로 넘어갔다. 이 5째 마님은 서역 지방에서 소문난 미녀였는데 지금은 온몸이 퉁퉁 붓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지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그때 하태충이 소리쳐
의원들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자 7명의 의원들이 쇠사슬에 묶여 한 줄로 방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사천, 운남, 감숙성에서 이름난 의원들이었는데 5째 마님이 병이 나자 하태충이 제자들을 보내 단강제로 모셔온 사람들이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명의 대접을 받았으나 지금은 돌팔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하태충은 5째 마님이 죽는 날 이들 7명의 의원도 함께 묻어버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때 섬춘이 장무기가 청달아와에 중독된 자기를 치료해줬다며 장무기라면 5째 마님을 치료할지도 모른다고 소개했다. 하태충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장무기를 데려오게 했다. 하태충 앞에 선 장무기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다. 5년 전 자기 부모를 핍박해서 죽게 만든 원수 중 한 명을 어찌 잊어버리겠는가. 하지만 하태충은 장무기를 못 알아봤다. 어른인 하태충과는 달리 어린 장무기의 5년은 외모가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태충이 5째 마님을 치료할 수 있겠냐고 묻자 장무기는 고칠 수는 있지만 고쳐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태충이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장무기는 하태충을 가리키며 너는 내 원수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하태충은 의아했다. 강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하태충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무기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태충은 장무기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부모가 누군지도 물어봤다. 그제야 장무기는 자기가 누구며 부모가 누군지 밝혔다. 그 말을 듣고 하태충과 섬춘은 깜짝 놀라했다. 하태충은 강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장무기는 아직 10대 중반의 어린아이였다. 갑자기 하태충이 눈물을 흘리며 5년 전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하소연했다. 장무기는 당시 어려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5째 마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달래기도 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섬춘 역시 눈치가 빨라 얼른 합세해서 함께 장무기를 달랬다. 장무기는 천성이 착하기도 하거니와 성격 또한 옹졸하지 않았다. 비록 하태충이 부모를 죽인 원수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병석에 누워있는 5째 부인에게 그 책임을 함께 지라고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장무기는 5째 부인을 치료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장무기는 침을 꺼내 5째 마님의 혀를 깊숙이 찔러보고는 침을 뽑아 냄새를 맡아보니 바늘 끝에서 단양목 향내가 났다. 장무기는 그대로 창밖으로 나가 화원을 한번 둘러보고 들어오더니 하태충에게 원인을 알았다고 말했다. 장무기는 5째 마님은 지금 금은열사에게 중독되었다고 말하고는 발가락 끄트머리를 살펴보라고 했다. 장무기의 말을 듣고 하태충이 이불을 걷어 5째 마님의 발가락을 살펴보니 정말 뭔가에 물린 자국이 10발가락 전부에 있었다. 장무기는 쇠사슬에 묶인 7명의 의원들은 그만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자 하태충은 섬춘을 시켜 각자 은화 100냥씩 나눠주고 돌려보내라고 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의원들은 갑자기 돈까지 안겨주며 풀어주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5째 마님의 침대를 옮기라고 했다. 그러자 하태충이 번쩍 침대를 들어 다른 방으로 옮겨놨다. 침대를 옮긴 자리를 살펴보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게 금은열사가 드나드는 통로였다. 장무기는 금은열사 2마리가 있어야 부인을 살릴 수 있다며 먼저 화원에 있는 화근덩어리부터 처리하라고 했다. 장무기가 말한 화근덩어리는 화원에 심어져 있는 영질안이었다. 영질안은 아주 귀한 식물로 하태충의 서역 친구가 선물한 것이었다. 영질안은 꽃이 필 때는 단양목 향내가 풍기고 꽃송이 빛깔도 아름답지만 난초뿌리는 공처럼 둥글고 빛깔은 불덩어리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 구근에 맹독이 들어있었다. 그 맹독이 동물을 먹이로 하는 금은혈사를 부른 것이었다. 장무기는 화원에 있는 영질한 8그루를 모두 뿌리째 캐내어 맹독이 있는 뿌리를 질그릇에 담고 달걀 8개와 닭피 1대접을 잘 섞어 풀떡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영질한 잎사귀를 잘라 불로 구워 바싹 마르게 했다. 그동안 장무기는 한 잔 남짓한 길이의 죽통 2개와 기다란 돼지팡이를 1개 준비했다. 장무기는 약풀을 방바닥에 쏟아놓고 원을 만든 다음 두치 너비의 공백을 한 군데 만들어 길을 터놓았다. 그런 다음 바싹 마른 난초 잎사귀를 뱀구멍 앞에 놓고 태웠다. 그렇게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8치가량 몸 길이에 정수리에 황금색 볕이 있고 앞뒤에 다리가 넷 달린 뱀이 기어나왔다. 곧이어
금관열사보다 몸 길이가 조금 짧은 뱀이 한 마리 나왔는데 정수리에 하얀 은빛 벼슬 달고 있는 은관열사였다. 두 마리 금은열사는 원을 빙글빙글 돌더니 길을 터놓은 곳으로 달려나왔다. 장무기는 미리 준비해 놓은 죽통에 한 마리씩 가뒀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시켜 뜨거운 물로 방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다시 다섯째 마님이 누워있는 침대를 제자리에 놓게 했다. 그런 다음 웅황, 명반, 대왕, 감초 따위의 약재 몇 가지를 섞어 가루로 곱게 빻고 생석회 가루를 섞어 반죽한 뒤 손가락 굵기만한 약봉을 한 개씩 빚어냈다. 약봉을 손에 든 장무기는 은관열사 대롱에 그 약봉을 쑤셔 넣었다. 그러자 은관열사가 다급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통에 있던 금관열사도 다급한 소리를 냈다. 장무기는 금관열사의 죽통을 열어 풀어줬다. 그랬더니 금관열사가 장무기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다섯째 마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깨물고 피를 빨아들였다. 국달한 향 한 대가 절반쯤 타들어갈 무렵 금관열사 몸뚱이가 2배나 부풀어 올랐다. 장무기가 조용히 은관열사의 죽통을 열어주고 약봉을 빼내니 금관열사가 달려와 은관열사에게 다섯째 마님한테서 빼낸 피를 먹였다. 금은열사는 독성을 좋아할 뿐더러 강한 독일수록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은관열사 암컷을 뜸떠서 상처를 입히자 금관열사 수컷이 암컷을 살리려고 독혈을 뽑아다 먹인 것이었다. 장무기는 이렇게 하루 2번씩 독을 뽑아내고 약을 먹으면 열흘 안에 완치될 것이라고 했다.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섯째 마님은 몸에 붓기가 빠지고 예전의 미모를 되찾았다. 장무기는 환자가 차두를 보이니 이제 그만 양부애를 데리고 골륜파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태충은 언제 다섯째 첩의 상태가 나빠질지 모른다며 불안하다고 장무기를 보내려 하지 않았다. 사실 하태충은 다섯째 첩의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일 때부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태충은 장무기를 잘 꼬드겨 사손의 행방을 알아낼 욕심이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장무기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영질하니 금은열사를 부른 것은 맞지만 왜 다섯째 마님을 물었을까? 하지만 장무기는 이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일단 덮어두기로 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다섯째 마님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태충은 기분이 좋아 그날 저녁 잔치를 열었다. 섬추는 하태충이 기분 좋은 것을 보고 살며시 다가와 소습지 문제를 이야기했다. 하태충은 소습지를 제자로 받아들여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하고 잔치에 흥을 더했다. 좀 있으니 어린 몸종이 나무 쟁반에 술 주전자를 들고 왔는데 호박밀리주라는 명주였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장무기가 냄새만 맡아봤는데도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저절로 입안에서 침이 고였다. 그때 품 안에 있던 죽통 속 금은열사들이 난리를 쳤다. 순간 장무기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아무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조용히 죽통을 꺼내 금관열사를 풀어놨다. 그러자 금관열사는 얼른 술잔으로 달려가더니 술을 모조리 마셔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다섯째 마님이 재미난 구경거리라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장무기는 심각한 얼굴로 누가 가서 개나 고양이 한 마리 끌고 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술을 가지고 온 어린 몸종이 자기가 가서 개를 끌고 오겠다고 하자 장무기는 당신은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시켰다. 잠시 후 다른 몸종이 몸집이 큰 개를 한 마리 끌고 왔다. 장무기는 그 개에게 술을 먹게 했다. 그러자 술을 마신 개가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하태충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자 탁자가 산산이 부서졌다. 하태충이 분노한 얼굴로 몸종에게 누가 시켰냐고 따져 물었다. 겁에 질린 몸종은 술을 가지고 오던 길에 복도에서 행방이란 몸종을 만난 것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일렀다. 그 말에 하태충과 다섯째 마님 그리고 섬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행방이란 몸종은 하태충의 정실 부인이 가장 신이 많은 몸종이었다. 하태충의 정실 부인은 골륜파가 배출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여걸이라고 불리는 반숙한이었다. 반숙한은 하태충의 사조로 2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학렬로 따지면 누님뻘이었다. 스승이던 백록자가 명교 출신의 고수와 싸우다 유언 없이 사망하는 바람에 골륜파에서 후계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었다. 그때 반숙한은 하태충과 손을 잡고 후계 싸움에서 이겨 하태충을 지금의 장문 자리에 올려놓게 된 것이었다. 골륜파 장문이 된 하태충은 반숙한과 결혼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연상인 반숙한과의 나이차가 더욱 크게 느껴졌던 하태충은
언제부터인가 첩을 들이기 시작했다. 첩이 늘어갈수록 자기를 장문 자리에 올려놓은 반숙한에 대한 미안함도 커져가던 하태충은 언제부터인지 반숙한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공처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장무기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다며 왜 금운혈사가 5째 마님을 물었는지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이미 5째 마님이 만성독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장무기가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와 장무기의 혈두를 찍었다. 워낙 빠른 몸놀림이라 대응할 시간도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반숙한이었다. 반숙한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5명을 쳐다보며 내가 독을 탔는데 어쩔 거냐고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반숙한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겨우 입을 연 하태충이 잘못했으면 자기도 독약을 마시고 죽을 뻔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숙한은 5명을 모두 죽일 생각이었는데 장무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고 짜증을 냈다. 그러면서 독약이 든 술주전자를 들고 흔들면서 5 중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숙한이 잔에 술을 따르며 누가 이 술잔을 마실 거냐고 물었다. 하태충은 속으로 생각해봤다. 자신과 5째 첩은 안되고 제자인 섬충과 5째 첩을 살려준 은인인 장무기도 안되고 결국 남은 사람은 양불회 밖에 없었다. 하태충은 술잔을 양불회에게 주며 마시라고 강요했다. 아무리 나이 어리고 철없는 양불회이지만 눈앞에서 걔가 죽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술잔을 받아 마시려 하겠는가? 양불회는 울면서 먹기 싫다고 했고 하태충은 억지로 양불회의 입을 벌리고 술을 마시게 하려고 했다. 그때 장무기가 나서 자기가 대신 마시겠다고 했다. 안 그래도 장무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반숙한은 또다시 장무기가 방해하고 나서자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장무기는 다른 3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변명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봤다. 5째 마님과 섬추는 자기가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땅을 쳐다보고 외면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세상 인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탄식한 장무기는 허탈함에 웃음만 나왔다. 죽음을 각오한 장무기는 섬춘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망봉을 찾아 양불회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다. 섬춘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 대답에 성의가 없었다. 길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고 생각한 장무기는 단념하고 술잔을 비우기 전에 하태충에게 한마디 했다. 명문정파라고 자처하는 곤륜파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한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하태충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곤륜파를 욕하는 것에만 신경이 쓰여 화를 냈다. 화를 내기는 반숙한도 마찬가지여서 반숙한은 술잔 대신에 주전자를 전부 비우라고 말하고는 장무기의 혀를 짚어 몸을 마비시키고 술주전자 속에 들어있는 술을 모두 장무기 입속으로 쳐넣었다. 장무기에게 술을 먹인 반숙한은 멍하니 있는 나머지 4사람의 혈도도 순식간에 찍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태충은 그리 쉽게 혀를 잡힐 사람이 아니었지만 워낙 상황이 상황인지라 넋을 놓고 있다가 그만 반숙한에게 혀를 찍히고 말았다. 반숙한은 한 시즌 뒤에 올 테니 그동안 장무기의 죽음을 함께 잘 즐겨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렸다. 곧이어 복통이 시작된 장무기는 얼른 사손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길을 운영해서 혈도를 풀었다. 그러고는 머리카락을 뽑아 입안에 넣고 목구멍을 간지럽혀 뱃속에 있는 것을 모조리 토해냈다. 독을 토해내기는 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는지 복통은 이어졌다. 얼른 품 안에서 간단한 해약을 하나 꺼내 먹고는 양불회의 혈도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반숙한의 점혈술이 고강해 장무기의 내공으로는 외부에서 양불회의 혈도를 푸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양불회를 업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때 하태충이 혈도를 풀어주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태충은 오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이다 싶어 장무기를 죽여 입을 막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장무기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품 안에서 환약을 하나 꺼내 독약이라며 5째 마님한테 먹였다. 그런 다음 하태충에게 물잔을 가져다 주었다. 입에 물을 머금은 하태충이 자기 혈도에 물을 뿜자 혈도가 풀려 마비된 몸이 자유로워졌다. 장무기는 해약을 달라는 하태충에게 3시즌 안에만 해독약을 먹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먼저 도와달라고 했다. 하태충은 어쩔 수 없이 양보회의 혈도를 풀어주고 2 아이를 양쪽에 껴안고는 경공을 써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몰랐으나 삼성당의 규모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컸다.
만약 하태충이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도 두 아이들만으로는 삼성당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한참을 경공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반숙한이 따라오며 멈추라고 소리쳤다. 연이은 반숙한의 요구에 공처가인 하태충은 결국 발을 멈추고 말았다. 하태충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해독약을 달라고 했다. 장무기는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준 하태충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장무기는 다섯째 마님에게 먹인 것은 양부회가 먹던 감기약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 말을 듣고 하태충은 어린아이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치솟았다. 하태충은 사정없이 장무기의 뺨을 쳤다. 내공을 실어 친 것은 아니지만 무공으로 단련된 하태충이 뺨을 몇 차례 치자 장무기의 양볼은 금방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반숙한이 두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장무기가 뺨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반숙한은 재미없다며 양불회도 때리라고 했다. 그러자 하태충이 양불회의 뺨도 사정없이 쳤다. 살면서 처음 뺨을 맞아본 양불회는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장무기가 하태충에게 달려들며 대들었다. 화가 난 하태충이 장무기를 잡아 바위를 향해 내던졌다. 이때는 하태충이 내공을 실어 날린 것이라 그 속도가 엄청났다. 자기 몸이 바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자 장무기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체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일더니 몸이 둥실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바람은 장무기의 몸을 당겨 어느새 두 발로 땅을 짚고 서 있게 했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해 있을 때 50살가량 되어 보이는 흰색 장포를 입은 남자가 모습을 보였다. 놀란 하태충이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며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을 양소라고 밝혔다. 양소라는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반숙한 뒤에 있던 제자들은 즉시 칼을 뽑아 하태충과 반숙한에게 건넸다. 그 둘은 칼을 받아든 즉시 공격 자세를 취하고 대비했다. 그때 장무기가 양불회를 데려오면서 양소에게 이 아이가 당신 딸이라고 했다. 양소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이 아이의 엄마가 기호부라고 했다. 놀란 양소가 장무기의 팔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고 소리쳐 물었다. 어찌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만 양소 손에 잡혀있던 장무기의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장무기는 기호부의 죽음을 알리고 자기가 기호부의 유언에 따라 양불회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양소도 양불회가 목에 걸고 있는 철패를 보고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철패는 광명자 사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영패인 천렴령으로 자기가 기호부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호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양소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소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는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성은 양이고 이름은 부회라고 대답하는 딸을 보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딸의 성이 양가이고 이름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부회였기 때문이었다. 기호부를 생각하며 미치광이처럼 울부짖는 양소를 보며 하태충과 반숙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습을 감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무공으로 양소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양소는 마음이 혼란해 오래 싸우고 싶지 않아 하태충과 반숙한의 칼을 부러뜨리고는 멀찍이 물러나 자기가 다음에 골륜파로 찾아가 정식으로 도전할 테니 그때 정식으로 싸우자고 제안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장무기와 양불회를 데리고 사라졌다. 양소가 물러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하태충과 반숙한은 감히 뒤를 쫓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얼마나 갔을까? 양소가 발을 멈추고 장무기에게 그간의 일에 관해 물었다. 장무기는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다 부목을 삼고 나무줄기로 끈을 삼아 고정시켰다. 그리고 품에서 금관열사를 꺼내 자기 몸에 있는 독을 뽑아내면서 그동안 기호부를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양소가 장무기에게 보상하고 싶다며 자기가 익힌 절세무공을 전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무기는 양소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만약 자기가 보상을 바라고 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기호부의 부탁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단호한 장무기의 태도에 양소는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고는 양불회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동안 정들었던 양불회와 작별한 장무기는 홀로 골륜산을 내려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